네, 안녕하세요. 제이슨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슨이라고 하고요. 2002년부터 HRM, HRD, CMB, ER, 그리고 그 채용 쪽, 그 흔히 그 T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채용 쪽까지 포함해서 지난 20년 동안 HR 업무를 쭉 해왔고요. 주로 제가 이제 근무했던 회사는 그 뭐 와우나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 그 다음에 피파로 유명한 EA,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쿠팡까지 포함해서 테크 쪽과 게임 쪽에서 HR 업무를 주로 지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테크 리크루터로도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테크 네네. 리크루터로서 하셨던 업무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테크 리크루터로 하는 업무는 일단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리크루팅을 하는 두 가지 부분들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리크루팅 부분은 회사에서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채용하는 부서장들이 원하는 그 JD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그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자들을 그 하이어링 매니저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고객과 저희가 내부 고객으로 나뉘는데 외부 고객이라고 하면은 그 외부에 있는 후보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고객들은 그 하이어링 매니저들, 그 채용을 진행하는 부서장들이 될 텐데요. 그 양쪽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리크루터들이 하루에 이제 몇 명의 후보자들한테 연락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폰 인터뷰로 합격을 하는지, 그 다음에 폰 인터뷰에서 몇 명 이상이 직접적인 인터뷰로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몇 명한테 오퍼가 나가는지, 그럼 오퍼에서 채용까지 몇 명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트래킹을 하고 리크루터들을 평가하는 업무를 함과 동시에 저도 이제 직접 그런 상위급 포지션들, 상위급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개발자 채용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개발자 채용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에 개발자 채용 트렌드는 제가 이커머스 하기 전에 게임사에서 근무할 때는 은행에서는 뭐 당연히 언어 부분에 있어서 C++나 뭐 C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각 그 플랫폼과 그다음에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요구하는 언어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언어의 기본이 되는 파이썬이나 자바, 그러니까 리트 코드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보시고 그 코딩 테스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근본이 되는 언어들을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 실력이 있는 부분들을 뽑는 것이 지금 채용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회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혹은 코로나랑 또 관련 없이 그 재택근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상이나 아니면 직접 인터뷰를 보더라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들이 채용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C++나 뭐 C나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그 본인들이 쓰시는 언어가 따로 있으시지만 영어를 또 좀 잘하시는 분들을 뽑는 것들이 또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본다고 말씀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대면에서 저희가 면접을 보던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면접을 보던 크게는 이제 그 컬처 핏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코딩 테스트 두 가지를 통해서 개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인데요. 코딩 테스트를 볼 때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고 문제를 풀지 못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저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언어를 쓰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파이썬을 쓰셔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자바를 써서 문제를 푸셔도 되기 때문에 내가 푸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인터뷰어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때 가만히 그 파우스하고 가만히 정지해 있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요 부분만 넘어가면 이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형식의 적극성도 보고 이렇게 인터뷰어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개발자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어떤 항목일까요? 예전에는 하이어링 매니저, 그러니까 그 채용 부서의 부서장이 이력서를 저희 리크루터들한테 전달받기 전에 리크루터들이 그 이력서를 스크리닝을 할 때요. 기존에는 이제 한 군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했나, 또 기간이 또 너무 짧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그 한 회사에서 경력이 짧거나 너무 자주 옮겨 다녔다면 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저희가 통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력서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곡해하시고, 아, 회사를 내가 뭐 몇 달마다 계속 옮겨 다녀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한 군데에서 오래 다니셨다는 것들은 요새는 마이너스 감점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스크리닝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회사의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사정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뭐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향이 보수적이면 대기업이나 이제 오래된 회사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향이 되게 진취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실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사정이 여의치 않게 회사에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그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는지는 요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회사의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든지 아니면 꼭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떠한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근데 또 중추적인 역할이 아닐지라도 내가 마이너한 일을 했더라도 나의 R&R이, 그죠? 나의 역할과 그 다음에 나의 책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있어서 명확하게 이력서에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았던 R&R이 나의 역할과 나의 책임 부분이 되게 마이너하고 되게 좀 작은 부분이었더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력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경력이 없다. 저는 갓 대학 졸업생인데 그럼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그 다음에 내가 뭐 만들어 보았던, 내가 혹은 짜 보았던 뭐 코딩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짰고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위주로 이력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력서를 통과하게 되면은 코딩 테스트도 치게 되겠지만 면접도 보게 되는데요. 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회사마다 이제 너무 작은 회사나 아니면 이제 좀 특이성이 좀 강한 회사들은 예전에는 그 직원의 코딩 테스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소양이나 회사와 핏한지 저희가 흔히 컬처 핏을 본다고 하는데 회사에 핏한 그런 컬처 핏을 파악을 할 때 추상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면접관의 느낌으로 파악을 했다면 제가 근무했던 그런 큰 회사들은 체계가 잡혀있는 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력서를 담당 부서장한테 전달을 할 때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학교를 다 저희가 지우고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접을 보실 때 이 사람이 그럼 우리랑 피트하지 보지 않을 때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질문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질문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냐면 회사마다 흔히 얘기하는 경영 방침 혹은 그 아마존이나 이제 쿠팡 같은 회사에서는 리더십 프린서플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제가 이건 내부적인 회사 보안 사항은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아마존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 부분은 리더십 프린서플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다 기재를 해 놓았죠. 그 다음에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코어 밸류라고 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 방침이라고 그걸 부를 수도 있고 리더십 프린서플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영 방침들이 회사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경영 방침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면 뭐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Embrace your inner geek, 뭐 Every voice matters, 그죠? 그다음에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Wow the customer 이러한 경영 방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영 방침에 근거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인터뷰어드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Every voice matters라는 그런 경영 방침이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이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면접관이 거기서 이 회사와 컬처 핏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수평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그 자격이 내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 회사와 나와 맞지 않냐를 보는 거죠. 맞냐 맞지 않냐를 보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이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경영 방침이 있는 회사는 내가 답변을 할 때 포커스 그룹이나 특정 인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회사에 중요하거나 사소한 결정들을 내는 회사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원들이나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직원의 의견을 다 받아서 결정을 하는 회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회사 경영 방침이 그러하니까. 두 번째로 또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와우 더 커스터머라는 경영 방침이 있다고 하면은 쿠팡에 있는 그런 LP라는 경영 방침인데요.
리더십 프린서플이라는 경영 방침인데, 내가 내 고객들에 있어서 개발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내 고객이라고 좀 지칭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내 고객들을 정말 감동시킨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deliver result with grit이라는 경영 방침이 있다면, 뭐 직역을 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내가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경영 방침이 있다면, 내가 굉장히 업무들이 이것저것 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딱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어떤 업무가 급한지, 너무 내가 산재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때도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나서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가겠죠. 그래서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마다 경영 방침이 있는 회사는 경영 방침들을 회사의 인터뷰를 보시기 전에 홈페이지에 가서 꼭 보시고요. 거기에 맞게 어떤 질문이 나올까를 본인이 예상해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들어보면 면접 네. 단계에서는 코딩 실력보다는 그 회사와 개발자의 핏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 그 핏이라는 거는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이 개발자 갖고 있는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도 맞고요. 일반적으로 인터뷰 프로세스를, 인터뷰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는 되게 주니어급, 사원급일지라도 3차에서 4차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서 4차를 면접을 보는 회사는 1차, 2차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를 대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1차, 2차는 어떻게 보느냐? 1차는 뭐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를 본다면, 2차는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인터뷰를 볼 거고요. 3차, 4차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회사 경영 방침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컬처 핏을 보는 면접을 2번 정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자들도 직접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네. 지원자가 있을까요? 외부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런 한 부분들을 되게 즐겨 하시는 개발자 지원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가 뭐 어떤 회사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큰 회사들은 그런 규제들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누구를 만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 정도의 내용을 얘기를 할 거라는 부분을 다 회사에다 보고를 하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본인이 그런 개인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를 했었고, 그럼 후보자분이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신 후보자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또 실력이 또 출중한 후보자분이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가 특별한 승인을 올려서 뭐 법무부서, 뭐 홍보부서 등등에 다 승인을 맡아서 그분이 입사를 하신 다음에도 물론 이제 회사의 보안 사항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런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게 했던 후보자분이 좀 기억에 남네요. 네, 확실히 개발자가 개발 실력이 좋고 회사에 기여할 부분이 많으면은 외부 활동에 대한 자유도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지원자도 있으셨다면은 탈락하는 지원자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탈락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단체 토론을 할 때 보면 자기 주장이 뭐 너무 강하다든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말을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배려를 하면서 요새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로 점점 저희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리트 코드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의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 지원자분들이 탈락을 많이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뷰어 질문이 끝나기 전에 말씀을 자르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 주장을 굉장히 세게 내세우신다든지, 혹은 면접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탈락합니다. 그러면 개발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는데 3차, 4차 인터뷰 가가지고 뭐 인터뷰어의 질문을 자른다던가 뭐 토론할 때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다던가 뭐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탈락한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흔한 얘기긴 하지만 많이 들으시는 얘기예요. 뭐 팀플레이어, 팀플레이어. 회사마다 경영 방침들이 있는 회사는 팀플레이어라는 경영 방침이 빠지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분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논쟁이 많이 생기는 부서가 어떻게 개발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부서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한테 어떻게 개발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서가 PD 팀일 거고요. 프로듀서 팀일 거고요. 뭐 이커머스 회사에서는 저희가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저희가 배달 앱 같은 걸 시킨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개발해 주세요라고 얘기가 들어간다면 얼마 정도 일정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왜 구현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감정을 컨트롤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일하시기가 되게 좋겠죠.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들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개발자로서 인터뷰 보실 때 좀 되게 유리하고요. 제가 추가로 좀 하나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회사에 따라서 내가 승진을 할 때 꼭 매니저가 되지 않더라도 개발자로서 내가 스페셜리스트로서 계속 승진을 하실 수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승진을 한다는 것은 매니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서 승진하실 수 있는 회사도 요새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전공 개발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전공 개발자들이 직무 부트캠프와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많이 프로젝트 경험을 쌓곤 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취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경력자를 뽑을 때는 10년 차 이상, 15년 차 이상 경력자가 되면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어떠한 개발을 했는지가 나의 학력이나 나의 예전 그런 경력과 교체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처음에 내가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지금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내가 프로젝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신 부분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공대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그런 학교들을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없다든지 내가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전혀 없다면 본인들이 인터뷰하실 때 사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소재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뭐 직무 부트캠프와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만들어 봤고 이러한 내가 프로그램을 짜 보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걸 제시할 수 있다면은 내가 그 준비한 이력서가 당연히 다채로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하실 때 말씀하실 수 있는 소재 자체가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자 연봉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요즘은 좀 연봉 인상폭이 주춤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개발자 연봉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직무들이 교체가 될지 모르겠고 얼마나 빨리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러한 머신러닝 ML이나 아니면 AI를 관리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자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발자라는 것은 IT 아니면은 테크 아니면 게임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주문 앱, 뭐 택시를 부르는 앱, 뭐 모든 것들이 다 개발자분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개발자 연봉은 여전히 인상폭도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영어나 커뮤니케이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시고 새로운 언어도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저는 개발자 같이 그렇게 전도 유망하고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